인문학에 관심 많은 여러분, 교양과학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무게와 질량의 차이 정확히 얘기할 수 있으신가요? 오늘 물리 읽어드립니다 보시면 어디 가서 교양과학 좀 안다 소리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질량 또는 가속도는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에 해당하는 질문에 답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질량은 그야말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어서 모르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일상에서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쓰이지도 않고 무게와 밀도라고 하는 다른 개념들과 혼돈되어서 많이 사용됩니다. 당신의 몸무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들었을 때 저는 70kg입니다 라고 답을 하시겠죠? 하지만 70kg에서 사용하신 단위 킬로그램은 무게의 단위가 아니라 질량의 단위이죠. 무게의 단위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70kg 중이라고 표현하셔야지만 무게의 단위를 정확하게 말한 것이 됩니다. 밀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여기서 한 이유가요. 만약에 이런 질문을 아이에게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빠, 물과 기름은 왜 섞이지 않아? 물이 기름보다 더 무거워서 그래 라고 답을 하셨겠죠. 하지만 물이 기름보다 더 무거운 게 아니라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물의 밀도가 기름의 밀도보다 더 크기 때문에 부력에 의해서 두 액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다 보면은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이 질량과 무게를 그럼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일상에서는 질량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무게라고 하는 개념을 더 많이 사용해요. 질량이라고 했으니까 한자어를 빌려다가 사용해 보면은 무게, 무거운 정도는 중량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중량, 무게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바로 중량에 해당합니다. 이 질량과 중량은 굉장히 다른 물리량인데요. 스칼라량과 벡터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스칼라량은 방향의 구별이 없고 하나의 수치만으로 완전히 표시되는 값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와 방향으로 정해지는 양을 갖다가 우리가 벡터라고 합니다. 제가 무게는 벡터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게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지구 중력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무게라고 하였는데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뿐만 아니라 그 방향이 존재하는 것이죠. 지구 중심 방향이 바로 힘의 크기와 함께 끌어당기는 방향에 해당합니다. 질량은 이와 같이 방향을 가지지 않고 크기만 갖는 값인데요. 그 단위로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무게의 단위로 사용하는 킬로그램, 그램, 작은 단위로는 밀리그램이 있겠죠. 그에 비해서 무게를 갖다가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단위를 킬로그램 중이나 중이라고 하는 뜻을 갖다가 영어로 킬로그램 F와 같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게 자체는 중력의 크기이기 때문에 힘이거든요. 힘은 우리가 국제 단위계에서는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뉴턴이라고 하면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자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1뉴턴이라고 하는 양이 다름 아닌 1kg의 물체가 1m/s 제곱의 가속도를 받을 때의 힘이 바로 1뉴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속도를 갖다가 또 읽어드리는 순간 굉장히 큰 혼돈이 찾아올 겁니다. 1m/s는 어떤 단위인가? 바로 다름 아닌 속도의 단위인데요. 1초에 1m, 조금 빠르게 걷는 속도가 바로 1m/s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끌어당기는 지구 중력 가속도를 흔히 9.8m/s 제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뜻은 그럼 무엇이 될까요? 정지해 있던 물체를 떨어뜨린 것이 1초가 지난 후에 9.8m/s가 된다고 하는 우리가 걷는 속도보다 10배 정도 더 빠른 속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지구 중력 가속도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우리 몸의 질량을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다름 아닌 우리 몸의 무게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무게를 뉴턴으로 표현을 해본다고 하면은 70kg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몸무게는 대략 700뉴턴 정도가 되는 것이죠. 무게는 중력이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좁은 의미에서의 중력은 지구가 잡아당기는 만유 인력의 크기만을 중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중력이라고 하는 크기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그냥 둥그런 구형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구 표면 어디에서도 지구의 중력이 일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구 중력은 그렇게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지구에서 지구 중력의 크기는 재는 곳에서 모두 달라질 수가 있겠죠. 간단한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엘리베이터 안에 저울을 가지고 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엘리베이터를 저울을 가지고 탄 순간에 마침 사고가 났어요. 재난 영화 같은 거에서 보면은 엘리베이터의 줄이 끊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던 모든 사람은 갑자기 몸이 붕 뜨면서 중력이 없는 것처럼 공중에 떠 있게 됩니다. 그럼 나는 그때 저울 위에 올라가 있던 저울에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무게가 표시가 될까요? 거기에 표시되는 값은 0일 거예요.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무게라고 하는 것은 0까지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셈이죠. 지구 안에서도 무게를 갖다가 바꿔줄 수 있을 텐데요. 다른 곳으로 가면은 아예 그 중력 가속도가 전혀 달라집니다. 화성으로 가면은 3분의 1 정도가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지구에서 제자리 높이 뛰기를 한다고 하면은 1m 뛰는 사람도 화성에 가서는 3m를 뛰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게라고 하는 것은 측정하는 곳에서도 많이 달라지고요.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우주에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죠. 우주인들은 어떠한 끌어당기는 힘도 받지 않고 둥둥 떠다녀서 우주에서 유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정말 무중력 상태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엘리베이터 예에서처럼 엘리베이터가 추락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는 정말 무중력 상태가 된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중력이, 좁은 의미의 중력은 없어지진 않은 것이니까요. 하지만 나의 무게, 중량이 0이 된 무중량 상태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상자 안에서는 우리의 질량은 그대로이지만 무게, 중량은 0이 되는 무중량 상태를 만들 수 있고요. 우리가 흔히 우주 정거장에서 우주인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중력 상태이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정확하게는 무중력 상태가 아니고 무중량 상태인 것이죠. 우주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우주 정거장도 사실은 지구를 향하여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떨어지고 있는 엘리베이터와 마찬가지로 우주 정거장 안에서도 무중량 상태의 비슷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중량은 0까지만 가능할까요? 중량을 우리가 0이 아니라 마이너스로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방향을 지구 중심의 방향이라고 정해 놓았다고 했을 때 만약에 가만히 두었을 때 떠오르고 있는 어떤 물체가 있다고 하면은 그 물체의 중량은 음의 중량을 가졌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름 아닌 부력에 의해서 떠오르는 것들인데요. 헬륨가스가 들어있는 풍선 혹은 열기구들은 공기 중에서 떠오르게 되죠. 떠오르는 동안에는 음의 중량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중력을 갖다가 측정한 다음에 중력 가속도를 나눠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질량을 갖다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질량을 묻는 질문에 70kg 중이 아닌 질량의 단위 kg을 사용해서 답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측정하는 질량을 중력 질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저울이 이런 중력 질량을 갖다가 측정한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질량을 측정하는 다른 방법은 더 근본적인 데에 있습니다. 그 방법은 누군가를 밀어보면은 그 사람의 질량을 갖다가 알 수 있는데요. 우주로 나갔다고 상상을 해보죠. 우주에서 만난 외계인의 질량을 갖다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 외계인을 갖다가 1N의 힘으로 밀어보는 것입니다. 1N의 힘으로 밀었을 때 외계인이 보여주는 속도의 변화를 갖다가 측정하면은 외계인의 질량을 알 수 있죠. 이와 같이 질량을 우리가 밀어보거나 해서 알아보는 방법이 다름 아닌 관성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의 발견은 굉장히 오래 거슬러 올라가서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갈릴레이 사고 실험은 굉장히 유명한데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움푹하게 패어있는 그릇에 한쪽 면을 점점 낮춰서 완만하게 만들어 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내가 놓았던 쇠구슬이 원래 있었던 높이까지 올라오지 않을까? 실제로 해보면 올라오거든요. 이것이 다름 아닌 관성을 발견하게 된 계기입니다. 뉴턴의 제1운동법칙에 의하면은 운동을 하지 않고 정지해 있던 물체는 외부에서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계속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외부에서 힘이 주어져야지만 운동 상태를 변하게 되죠. 그 힘에 대해서 가속하는 크기는 비례하게 돼 있지만 물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고유량에 대해서는 반비례하게 돼 있는데요. 물체가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의 크기라는 의미에서 질량이 새로운 용어로 정의되게 됩니다. 뉴턴이 사용한 질량이라고 하는 용어가 바로 관성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한 말이고 질량의 다른 이름은 바로 관성의 크기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과연 이러한 질량이 정말 불변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뉴턴 역학의 한계에서는 질량은 일정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성 이론으로 넘어가면은 질량은 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움직이고 있는 물체는 점점점 그 질량을 갖다가 늘려갈 수 있습니다.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은 무한대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것은 상대성 이론에서 흔히 이야기되는 시간 지연 현상처럼 물체의 질량 또한 무한대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알고 계신가요? 빛은 질량이 없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파생되는 E = mc 제곱에 따르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질량을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죠. 하지만 빛은 에너지와 운동량을 가지고 있지만 질량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입자입니다. 질량의 개념도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면서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도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긴다는 개념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이르면은 질량을 가진 물체는 공간을 휘고 그 공간을 지나는 궤적이 달라질 뿐입니다. 이렇게 공간이 휜다는 개념은 질량이 존재하지 않는 빛까지도 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질량이 뭐길래 어떤 입자에는 질량이 존재하고 어떤 입자에는 질량이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현대의 양자장론에서는 힉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게이지 이론에서의 게이지 대칭성이 저절로 깨지는 과정을 통해서 페르미온에게 힉스 메커니즘을 따라서 질량을 부여하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학자에게, 과학자에게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아주 기초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가장 근본이 되는 질문이 더 어려운 질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섹스피어의 유명한 희곡 햄릿에서는 이러한 대사가 나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영어로는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라는 건데요. 물리학자들의 농담하는 식으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to be or not to be, 있는지 없는지, that is the question, 그것이 의문이다. 제가 여기까지 해서 질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질량은 읽는 것만큼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지만 읽는 것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언어를 이해하게 되고 어떻게 읽기 시작하는지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신비로워요. 그와 마찬가지로 질량을 이해하는 것도 현대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질량에 대한 질문에 답을 들으셨으면 이제 좀 교양 과학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력학. 연력학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얼음,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수 있다면 시간의 방향은 거꾸로 가지 않을까? 오늘 강의만 들으시면 어디 가서 연력학 안다고 조금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응용물리학과 손승우입니다. 인문학에 조금 조예가 있는 사람이라면 읽어봤을 섹스피어. 그렇다면 물리학에 조금 조예가 있어 보이려면 어떤 걸 알면 될까요? 학교 다닐 때 분명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력학. 연력학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오늘 강의만 들으시면 어디 가서 연력학 안다고 조금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연력학에서는 이 온도라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게 되는데요.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 일상에서는 액체는 부피가 증가하고 금속 막대는 약간 길어지면 도선에서는 전기 저항이 올라가요.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하죠? 굉장히 작은 온도계를 접촉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온도계를 이용해서 체온을 측정한다고 하면은 처음에 알코올 온도계의 눈금은 방 안의 온도인 섭씨 20도 정도를 가리켰다가 내 몸과 접속시키면은 알코올 표시 막대가 쭉 올라갑니다. 이러한 과정이 온도계와 내 몸이 열 평형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온도계는 무조건 작으면 좋겠죠. 온도계가 너무 크게 되면은 나의 체온을 빼앗겨서 36.5도가 아닌 낮은 온도로 기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온도를 바꿔주게 되면은 상 변화가 생겨요.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는 것이 바로 상변화인데요. 얼음이라고 하는 상과 물이라고 하는 상, 수증기 상태인 기체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얼음이 녹는 것도 많이 보셨고요. 물이 끓는 것도 많이 보셨죠. 얼음과 물이 같이 있는 상태도 보셨죠. 여름에 시원한 얼음물. 얼음과 물이 같이 있다는 것은 몇 도란 뜻일까요?
그건 0도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얼음상도 아니고 물상도 아닌 공존인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0도, 우리가 어는 점, 얼기 시작하는 점이자 녹기 시작하는 점이 됩니다. 다른 한 포인트를 더 보면은 물이 점점점 온도를 얻어가다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잖아요. 끓는 점, 물 속에 있는 물 분자가 이제 수증기가 돼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건데요. 그때는 100도죠. 임계점이라고 하는데 상이 변하는 점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이 임계점의 위치는 기압을 바꿔주면은 바뀌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밥을 하면은 밥이 설익는다. 그거는 끓는 점이 100도가 아니라 100도보다 낮은 점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점도 기압이 낮은 곳으로 가면은 조금 올라갑니다. 근데 너무 조금 올라가요. 물은 100도씨에 끓잖아요. 그런데 섭씨 100도에 사우나에서는 사람들이 멀쩡하게 있어요. 왜 온도는 똑같이 높은데 사우나에서는 우리가 죽지 않는 걸까요? 물에서는 훨씬 더 밀도도 크고 열 용량이 훨씬 더 큽니다. 더 많은 열 에너지를 갖다가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사우나에 있는 수증기에서는 열 용량도 적고 기체의 열 전도도가 더 작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익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압을 계속 낮추다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는 점이 이렇게 내려오고요. 끓는 점이 내려오다가 어는 점하고 끓는 점이 만납니다. 얼음물, 물이 끓고 있는 상태. 이 두 상태가 한 곳에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될까요? 얼음,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상상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진공 챔버 안에 집어넣고 기압을 점점 낮춰요. 0.006 기압까지 떨어뜨리면은 물의 삼중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삼중점이 바로 물이 얼면서 끓기 시작하는 점이 바로 이 삼중점입니다. 이 삼중점보다 아래에서는 바로 승화라고 하는 건데요. 얼음이 물 상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수증기가 돼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드름이 녹지 않고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걸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온도와 압력을 계속 높여 나가다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점이 만들어져서 액체와 기체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초임계 유체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는 물의 경우에는 374도까지 올려야 되고 압력도 218도까지 올려야 돼서 만들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른 액체에서 이것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산화탄소를 얼리면 무엇이 되는지 아세요? 드라이 아이스라고 합니다. 우리 드라이 아이스 방송국에서 많이 사용하죠. 뭉게 하얀색 구름이 피어나는 것 같죠? 그런데 이 드라이 아이스도 압력을 매우 높여주면은 액체 상태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 액체를 압력을 높이면서 온도도 계속 높여 나가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액체로서 가지고 있는 경계면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기체도 액체도 아닌 상태가 바로 초임계 유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액체와는 달리 표면 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을 녹여내기에 편리해요. 그래서 커피에서의 카페인을 녹여내는 것으로도 쓰이고요. 아로마, 기름 같은 것을 짜내는데 이런 기술이 실제로 사용이 됩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를 정의를 하고 그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이 자발적으로는 절대 감소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엔트로피는 무엇일까요? 열기관에서 효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엔트로피가 정의되어 있는데요. 클라우시우스가 정의했던 엔트로피에서는 열량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주었을 때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엔트로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열 효율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열역학이 발전하게 된 것은 열 효율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연력학이 발전해 나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동차, 연료를 떼서 굉장히 높은 온도를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동력이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자동차가 한 20 몇 %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도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열 기관인 거죠. 원자력 발전소가 한 30% 된다고 해요. 열 에너지가 어느 정도 흩어져서 버려지고 유용한 에너지로는 일부만 사용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엔트로피라고 하는 값을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연력학에서는 우리가 온도와 열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게 됩니다. 고전역학에서는 물체들 하나하나의 위치를 알아야 했었고 하나하나의 속도를 알아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연력학으로 넘어오면은 하나하나 알아야 되는 입자들의 위치와 입자들의 속도가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는데요.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는 것은 0도씨 일기압에 22.4리터 정도의 부피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기체가 대략 아보가드로 수입니다. 그 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인데요. 우리말로 다 말하기도 어려워요. 10의 23승을 제가 찾아보니까 1000해더라고요. 1000해.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만큼이라고 하면은 6000해 개의 입자들이 있는 것이 바로 아보가드로 수만큼 기체 분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입자들의 위치와 속도를 모두 알아야지 물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물리학은 너무 어려워서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모여 있을 때 압력과 부피와 온도를 알면은 상태를 기술할 수 있다는 것이 연력학에서 굉장히 놀라운 점이죠. 기체 분자들이 마구 돌아다니는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하나 돌아다니다가 벽에 맞고 되돌아오는 과정, 그리고 기체 분자들끼리 서로 부딪히는 과정을 통해서 각 기체 분자가 가지고 있는 속도들은 변하게 돼요. 이렇게 기체 분자가 벽에 맞고 되돌아오면서 그 벽에는 압력을 주게 되고 그 압력이 일정한 부피를 유지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기체 분자들의 움직임이 바로 온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맥스웰과 볼츠만이 알아낸 것은 이러한 기체 분자들이 동일한 속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일정한 분포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자 안에 일정한 온도의 기체 분자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의 기체 분자는 제각기 다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뜨거운 기체가 담겨 있는 상자와 차가운 기체가 담겨 있는 상자, 두 개의 상자가 나란히 있다고 생각하면은 뜨거운 기체가 있던 상자의 온도가 차가운 기체가 있던 상자의 온도와 비슷해지면서 점점 바뀔 것입니다. 이때는 뜨거운 기체의 상자에 있던 분자들이 가지고 있던 열 에너지가 차가운 기체가 들어있는 상자에 전달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일상에서 온도가 서로 같아지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으로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뜨거워지고 한쪽은 차가워지는 상태는 절대 일어나지 않죠.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냉장고를 만드느라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이러한 과정이 비과역적인 과정인 건데요. 기체 분자들을 이렇게 상자에 가둬 놓고 그 사이에서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서 조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기체 분자는 다시 왼쪽으로 모이게 하고 조금 느리게 운동을 하고 있는 기체 분자는 오른쪽으로 모이게 하게끔 문을 열었다 닫았다만 해주는 존재가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찬 온도와 뜨거운 온도가 서로 나뉘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맥스웰의 도깨비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우리 일상에서는 이런 게 도저히 불가능한데 도대체 왜 그럼 이런 게 일어나지 않느냐? 여기에서는 이 절대적인 존재가 모든 하나하나의 입자에 정보들을 갖다가 볼 수 있다는 것이 빠져 있는데요. 그래서 다름 아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하는 연력학 제2법칙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연력학 제2법칙에서는 자발적인 과정에 의해서는 엔트로피가 감소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엔트로피가 그대로 있거나 계속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화살, 시간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법칙이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모티프가 돼서 영화 테넷에 사용되었는데요.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 물질이 엔트로피를 감소시킬 수 있다면 시간의 방향은 거꾸로 가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상상이 만들어낸 것이 영화 테넷이죠. 이렇게 해서 연력학에 대해서 훑어보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게 연력학 법칙들을 모두 설명드렸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물리학은 구석구석 보면은 더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만 같이 살펴본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리학의 섹스피어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섹스피어에 대해서 좀 아셨나요? 이제 여러분들은 섹스피어의 4대 비극을 외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